1943년 3월 17일 아이슬란드에서 남서쪽으로 520마일 떨어진 북대서양. 달빛 없는 하늘 아래 바다는 기름처럼 검고 거친 돌풍이 수면을 찢는 듯 몰아쳐 유보트 221의 함교에 물보라를 퍼붓습니다. 좁고 비좁은 통제실 안에는 23명의 승무원들이 디젤 연기, 땀, 그리고 소의 비린내와 공포감이 뒤섞인 탁한 재활용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한스 트로이어 해군 대위는 잔망경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고 그의 손가락 마디는 차가운 강철 위로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렌즈를 통해 그는 어둠과 인광, 링구앙겐으로만 희미하게 빛나는 유령 같은 파도 봉우리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잠수함은 깊은 대서양의 너울 속에서 압력에 짓눌린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신음하며 흔들립니다. 그의 뒤에는 함부르크 출신의 19세 수중 천금기 하이드로폰, 운용병 클라우스 베르게니 헤드폰을 귀에 바싹 대고 듣고 있습니다. 항상 듣고 있었습니다. 지난 6시간 동안 그들은 새우의 딸깍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고래의 노래, 자신들의 선체가 삐걱거리는 소리 등 주변 바다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베르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거의 속삭이듯이 배 안의 모든 사람을 평생 괴롭힐 말을 내뱉습니다. 함장님, 들립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943년 봄, 수백 척의 독일 유보트에서 반복된 이 순간은 대서양 전투의 전술적 변화를 넘어 독일 해군 잠수함 부대의 자신감을 산산조각 낼 심리적 대지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4년 동안 독일 유보트 사령관들은 숲속 늑대처럼 대서양 항로를 배회하며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자신들의 영역을 누비는 보이지 않는 포식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톤에 달하는 연합군 수송선, 즉 유조선, 화물선, 병력 수송선들을 침몰시켜 미국과 영국의 생명줄을 조여왔습니다. 유보트 승무원들은 그때를 행복한 시간, 디에 글루클리체 사이트이라고 불렀습니다. 연합군 호송선단이 눈먼 듯 무방비 상태로 항해했고 단 한 척의 잠수함으로 하룻밤에 4~5척의 배를 침몰시키고 광활한 바다의 허공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잠수함 승무원들은 독일 해군의 정예였고 해골 문양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던 자원병들이었으며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지배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어둠과 침묵이 자신들의 동맹이며 바다 그 자체가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숨기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듯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했습니다. 그러나 1943년 3월의 차가운 바다에서 그 확신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임과 소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로리앙과 브레스트의 비좁은 잠수함 정비창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이었죠. 베테랑 함장들은 경험 없는 승무원들의 패닉으로 치부했던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 유보트는 한 구축함에 의해 완전히 어둠 속에서 공격받았는데 구축함은 마치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듯 했습니다. 또 다른 유보트는 모든 회피 기동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폭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유보트는 18시간 동안 호위함들에게 추격당했는데 호위함들은 잠수함의 모든 선회, 수온 약층에 숨거나 다른 깊이로 도망치려는 모든 시도를 추적했습니다. 이것은 연합군 함선들이 넓은 해역에 폭로해를 무작위로 투하하며 운을 바라던 전쟁 초기의 무작위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정밀했고 사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냥당하는 자들은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의 음파탐지 소나, 기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했을 때 독일 유보트 승무원들을 사로잡았던 절망감을 이해하려면 이들이 잠수함 복무에 자원했을 때 무엇을 기대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독일 해군의 선전은 유보트 임무를 영국 해군 지배에 맞서는 기술적 십자군 전쟁, 즉 최고의 소명으로 묘사했습니다. 훈련 영화에서는 잠수함이 경고 없이 공격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요새로 그려졌습니다. 초기의 성공은
이러한 신화를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1940년과 1941년 귄터 프린, 오토 크레치머, 요아힘 셰프케 같은 유보트 함장들은 놀랍도록 쉽게 선박들을 침몰시키며 거의 전설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프린은 영국 본토 함대가 정박해 있던 스카파 플로에 침투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대담한 위협으로 전함 로열 오크를 어뢰로 침몰시켰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독일의 기술적 우위와 튜튼족의 용기가 유보트 부대를 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명예를 기대하며 잠수함 서비스에 합류했고 스텔스와 기습을 통해 바다를 지배하는 정예 형제단의 일원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943년 중반에 그들이 마주한 것은 기술적 노후화와 체계적인 학살의 악몽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센티미터 레이더 개발,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영국이 ASDIC, 미국이 소나라고 부른 진보된 능동형 음파 탐지기의 등장은 잠수함 전쟁을 죽음의 덫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승무원들은 이러한 변화를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포는 점진적으로 다가왔는데 잠수함 전투에 대한 그들의 근본적인 가정이 치명적으로 틀렸다는 증거가 쌓여갔기 때문입니다. 매번의 순찰은 새롭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져왔습니다. 구축함들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잠수함을 찾아내고 텅 빈 바다 한가운데에서 항공기가 갑자기 나타나며 폭로에는 무작위 패턴이 아닌 잠수함의 움직임을 복수심에 불타는 유령처럼 따라다니는 촘촘한 집단으로 무시무시한 정확도로 폭발했습니다. 심리적 충격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수함 승무원들이 자신들의 배와 임무에 대해 가졌던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자신감을 파괴한 기술은 잠수함 승무원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독일 해군 정보부가 치명적으로 과소평가했던 물리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능동형 음파 탐지기는 물속으로 음파 펄스를 전송하고 잠수함, 고래, 다양한 수온층과 같은 고체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향음을 듣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원리는 간단했지만 실행에는 전자공학, 신호 처리, 그리고 작전 교리에 엄청난 발전이 필요했습니다. 초기 소나 시스템은 조악하고 신뢰할 수 없었으며 잠수함을 물고기떼나 수온 약층과 구별하지 못했고 잔잔한 바다에서 단거리에서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43년에 이르러 연합군 과학자들은 이 기술을 파괴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호위함들은 좋은 조건에서는 2,500야드를 넘는 거리에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144형 및 147형 소나 세트를 장착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들은 회피 기동 중에도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었고 유보트가 깊이 잠수하거나 속도와 방향을 바꿔도 접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파는 한때 독일 잠수함을 보호했던 어둠과 거리를 뚫고 들어가 바다를 은신처에서 감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U-426함의 디젤 정비사 프리드리히 실러 상등병조는 작전 순찰 중 개인 일지 작성을 금지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일기를 썼습니다. 전쟁 후 발견된 그의 1943년 4월 일지 기록은 기술적 패배에 대한 점증하는 인식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4월 4일, 이제는 배가 보이지 않아도 핑 소리가 들린다. 선체를 통해 전해지는 소리는 마치 망치로 모루를 때리는 것 같다. 이가 시릴 정도다. 함장님은 적의 탐지, 장비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어둠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를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4월 9일 03시에 구축함에게 폭로의 공격을 받았다. 우리는 120m 수심에서 자망 중이었고 최소한의 생명 유지 장치 외에는 모든 기계를 끈 채 조용히 운항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를 찾아냈다. 17분 동안 26발의 폭로에 밸브가 파손되어 3명의 승무원이 부상당했다. 우리는 후방 어뢰실에 침수되고 있다. 4월 12일 핑 소리는 이제 멈추지 않는다. 밤에 수면 위로 올라 배터리를 충전할 때조차 선체를 통해 그 소리가 들린다. 마치 장례식에서 울리는 종소리 같았다. 누구의 장례식이란 말인가?
4월 18일, 함부르크가 폭격을 맞았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죽었다. 나는 육지의 전쟁에서 벗어나 바다에서 깨끗하게 싸우려고 유보트에 자원했다. 이제야 탈출구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다는 무덤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유령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절망의 심리적 기제는 독일 잠수함 부대의 조직 문화와 유보트 복무의 물리적 조건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선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 우위와 전술적 이점이라고 믿었던 것을 대가로 비범한 고난을 감수한 자원병들이었습니다. 독일 잠수함대의 주력함인 BII형 유보트는 길이가 220피트였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환경에서 44명의 승무원을 태웠습니다. 샤워 시설도 개인 공간도 없었으며 승무원 절반에게도 겨우 돌아갈 만한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승무원들은 교대로 잠들며 이전 사용자의 땀과 결로로 축축한 좁은 침대를 돌아가며 사용했습니다. 공기는 항상 습하고 악취가 났으며 디젤 배기가스,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수압 때문에 깊은 수심에서 자주 고장나던 단 하나의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습기 때문에 음식은 빠르게 상했습니다. 빵은 며칠 만에 곰팡이가 피었고 신선한 식량은 출항 후 첫 일주일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나 존재했습니다. 순찰은 6주에서 12주, 때로는 그 이상 지속되었고 그동안 승무원들은 언제 다음 공격이 올지, 언제 다음 폭로해가 선체를 뚫어 차가운 바닷물이 잠수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는 끊임없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임무와 기술적 우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견뎌냈습니다. 연합군의 소나가 그 우위를 무효화시켰다는 발견은 단순한 전술적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위기였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정밀하게 탐지되고 추적될 수 있다면 그들의 모든 고통은 무의미해졌습니다. 비좁은 공간, 썩은 음식, 햇빛이나 신선한 공기 없는 몇 주,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고립, 이 모든 것은 목적을 달성하고 적에 대한 우위를 제공할 때는 용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나는 그 이점을 빼앗아갔고 오직 고통만을 남겼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이 잠수함 부대의 핵심 정체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사냥당하는 기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보트 승무원들은 자신들을 사냥꾼으로 보았지 먹잇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서양의 늑대였지 늑대에게 쫓기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역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합군 소나의 기술적 사양은 이야기의 일부만을 말해줄 뿐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은 포로로 잡힌 유보트 승무원들의 순찰 보고서와 신문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1943년 4월 17일 UL-75함이 미 해안 경비대 소속 커터 스펜서함에 의해 침몰했을 때 13명의 생존자가 물에서 구조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미 해군 정보 파일에 보존된 그들의 증언은 새로운 기술적 현실에 직면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잠수함 함장 하일리히 브룬스 해군 대위는 처음에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이름과 계급 외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3일간의 포로 생활 후 9주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식사를 하고 마른 침대에서 잠을 자고 나자 그는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미국인들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신문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탐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당신들의 배들은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깊이 잠수했고 항로를 30번 바꿨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끄고 조용히 해류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래도 핑 소리는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도 폭로에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내 부하들은 바다 그 자체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반역자처럼 우리의 위치를 당신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추격 7일째, 내 기관병 중 한 명은 기관실에서 목을 맸습니다. 그는 선체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겠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증언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1943년 봄과 여름 내내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사상자 보고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죽음의 수학적 확실성이 명백해지면서 독일 유보트 승조원들의 사기는 붕괴했습니다. 통계는 냉혹했습니다. 1943년 5월 한 달에만 독일 잠수함 43척이 침몰했는데 이는 그달 대서양에서 작전 중이던 모든 잠수함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순찰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독일 국방군 WW마크T 사형 선고라고 정의했던 동부 전선에서 살아남을 확률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우보트 함대 사령관 카를 드웨니츠 제독은 1943년 5월 24일 대서양 전투의 패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며 북대서양 호송선단 항로에서 잠수함들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수조차 사기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승조원들은 수중 금파 탐지기 소나아가 잠수함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행복했던 시절, 해피타임로의 회기는 없었고 한때 누렸던 보이지 않는 지배력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다는 적들에게 투명해졌고 잠수함은 소리를 완벽하게 전달하는 매질 속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소나 핑핑 자체의 상징적 무게는 고찰할 가치가 있습니다. 작은 렌치 하나 떨어뜨리는 소리도 자신들의 위치를 들킬 수 있었던 정숙함을 유지하며 작전하던 사람들에게 소나의 능동적인 음파 송신은 기술적으로는 탁월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그것은 적들이 단순히 무작위로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을 찾아냈고 이제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날카롭고 금속성 핑 소리는 독일 잠수함 승조원들에게 죽음의 사운드 트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위 어딘가에 연합군 호위함이 음파로 자신들을 포착했고 폭로의 공격을 위한 거리, 방위, 수심을 계산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초기 연합군 호위함들이 그저 폭로해로 특정 해역을 마구잡이로 포화하며 운 좋은 명중을 바라던 것과는 달리 소나 유도 공격은 정밀했습니다. 잠수함이 필사적으로 회피하려 해도 핑 소리는 심장 박동처럼 끈질기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로해가 떨어질 때면 무시무시한 정확성으로 잠수함의 앞, 뒤, 위를 에워싸며 호위함이 잠수함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히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패턴으로 잠수함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U-333함의 함장이자 1943년 여러 차례의 순찰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장교 중 한 명인 페터 크레머 해군 소령은 전후 회고록에서 그 심리적 영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핑 소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선체를 통해 그 소리를 들으면 당신의 모든 훈련, 모든 회피 기동, 모든 조용한 자망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붙잡은 겁니다. 이제 공격을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목표물로 옮겨갈지만이 문제였습니다. 제 승조원들 중 일부는 적이 근처에 없을 때조차 핑 소리를 환청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수중 천금기가 아무 소리도 잡아내지 못하고 그저 바닷소리만 들릴 때에도 야간 수상 항해 중 핑 소리가 들린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1943년 6월에는 이미 3명의 승조원이 다양한 심리적 붕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핑 소리가 신의 심판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핑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곳, 즉 죽음이 가장 먼저 닥칠 곳이라고 말하며 전방 어뢰실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징계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연합군의 손에 대한 독일의 대응은 기술적 한계와 조직적 부정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방해받았습니다. 독일 해군 K-릭스마린 공학자들은 함선 프로펠러 소리를 추적하는 음향 어뢰, 소나핑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잠수함 선체용 고무 코팅, 잠수함의 음향 신호를 모방하는 기망이 등 대책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너무 늦게 나왔고 부분적으로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음향어뢰는 신뢰할 수 없었고 때로는 발사한 유보트를 다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고무 코팅은 무게를 늘리고 속도를 줄였으며 소나 주파수와 해상 조건에 따라 그 효과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볼드 볼츠라고 불리는 기망이는 일시적인 혼란을 주었지만 근본적인 비가시성이라는 이점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독일 최고 사령부가 기술적 패배의 규모를 인정하는 데 느렸다는 점입니다. 잠수함들이 순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새로운 승조원들은 죽은 자들을 대체하기 위해 단 몇 주간의 훈련만 받은 채 바다로 보내지고 있는데도 선전은 유보트가 톤수 전쟁, 톤나게, 워울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부정으로 인해 유보트 승조원들은 공식 브리핑이 아닌 쓰라린 경험과 잠수함 정박지에서의 귓속말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찰에서 돌아온 잠수함들, 즉 겨우 몇 척만이 돌아왔을 때 승조원들은 로리앙과 생나제르의 술집에 모여 가짜 코냑을 마시며 이야기가 거듭될수록 더 어두워지는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1940년과 1941년에 항해했던 베테랑들은 행복했던 시절을 잃어버린 황금 시대처럼 이야기했습니다. 1943년의 사냥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새로운 승조원들은 그저 지쳐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몇 주 만에 수십 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잠수함 자체도 새로운 전쟁의 물리적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폭로의 근접 폭발로 상처 입은 선체, 기총소사로 박살난 잔망경, 근접 공격에 압력파로 뒤틀린 함교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수리반은 밤낮으로 일했지만 생존자들의 마음속에서 파괴된 것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서의 기술적 노후화에는 특별한 잔인함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닥쳐올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보트 함대의 병사들은 우월한 용기나 더 나은 전술에 의해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리학과 공학, 음파와 전자기술에 의해 패배했으며 이는 자신들의 훈련과 경험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1941년에 표준 회피 기술을 사용하여 수십 번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피했던 잠수함 함장도 1943년에는 소나 장비를 갖춘 호위함들 앞에서 그러한 기술들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살려주고 훈장을 받은 장교로 만들었던 지식과 기술이 갑자기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이는 동등한 전투에서 지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패배입니다. 그것은 구식의 패배이며 적은 당신의 장점이 약점이 되어버린 새로운 현실에서 작전하고 있는데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패러다임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격차를 상징하게 된 물건은 무기나 기계가 아니라 훨씬 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연합군 소나 운용병들이 착용한 헤드폰이었습니다. 영국 구축함과 미국 구축함 호위함의 비좁은 소나실에서 10대를 갓 벗어난 젊은이들은 헤드폰을 귀에 꽉 끼고 바다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송신되는 핑소리와 돌아오는 에코를 들었습니다. 잠수함 기계의 기계음, 프로펠러의 캐비테이션 소리, 압력에 눌리는 선체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운용병들에게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유령이 아니라 소리의 교향곡이자 지문처럼 뚜렷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보트와 고래를 구별할 수 있었고 숨으려 하는 잠수함과 회피하려 하는 잠수함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모든 소리, 에코의 타이밍과 특성의 모든 변화를 해석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비는 폭로의 공격을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리와 정밀도를 제공했습니다. 그 헤드폰은 독일 잠수함 승조원들이 필적할 수 없고 거의 이해할 수조차 없었던 음향 환경에 대한 숙달을 상징했습니다. 1943년 8월 그린란드 남쪽에서 침몰한 U-84호에서 회수된 해군, 소위 마르틴 하우저의 개인 소지품에서 수사관들은 그가 약혼녀에게 썼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영국 해군성 기록보관소에 보존된 이 편지는 가슴 아픈 개인적인 어조로 기술적 패배의 절망감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다시는 함부르크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43일 동안 바다에 있었고 그 모든 날 동안 추격당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때조차도 적들은 우리를 찾아냅니다. 탐지가 불가능해야 할 깊이까지 잠수하고 모든 시스템을 끄고 완벽한 침묵 속에서 표류해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옵니다. 핑 소리는 마치 심판을 부르는 신의 목소리처럼 선체를 뚫고 들어옵니다. 지난밤 함장님은 우리가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구식입니다. 적들은 우리가 필적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패배한 전투에 목숨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무를 거부할 가능성도 그저 멈출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가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3살이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에 의해 대서양 바닥의 금속관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그 기억이 저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죽었습니다. 1943년 후반 유보트 복무의 통계적 현실은 하우저의 암울한 평가를 뒷받침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 유보트에서 복무한 약 4만 명의 병사 중 대략 3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75%의 사상률로 다른 어떤 독일군 병과보다 높았습니다. 이 사망자들의 대다수는 효과적인 연합군 소나의 도입과 유보트가 육상 항공기의 작전 범위를 벗어나 활동할 수 있었던 대서양 중부의 항공 공백이 사라진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전환점은 단일 전투가 아니라 기술적 이점들의 축적이었습니다. 탐지를 위한 소나, 살상을 위한 폭로해와 고슴도치, A-Hedgehog 같은 전방 발사 무기, 야간에 수면 위로 부상한 잠수함을 찾는 센티미터 레이더, 그리고 이전에 연합군 항공기 작전 범위를 벗어났던 지역을 순찰하는 리버레이터 같은 장거리 항공기. 이러한 기술들이 합쳐져 잠수함이 효과적으로 숨을 수도,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도, 확실하게 탈출할 수도 없는 살상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유보트 함대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웠지만 1943년 5월 이후에는 전략적 성공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없이 그리고 대부분의 승조원들이 첫 순찰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패배의 인적 비용은 잠수함 승조원 자신을 넘어 가족과 독일 본토에까지 미쳤습니다. 명확한 승리와 패배를 낳았던 수상 해전과는 달리 잠수함전은 잠수함들이 단순히 돌아오지 않는 소모전이자 통계 싸움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작전 중 실종, 해상 사망 추정이라는 간결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묻을 시신도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해줄 생존자도 없었습니다.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고문이었지만 1943년이 되자 해상 실종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잠수함 정박지는 사라진 사람들을 위한 기념비가 되었고 각 순찰 출항은 낮은 귀환 확률을 인정한 의식들로 점철되었습니다. 승조원들은 가족에게 돈을 남길 수 있도록 출발 전에 추가 급여를 받았습니다. 함장들은 잠수함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발송될 개인 편지를 봉인했습니다. 죽음의 통계적 확률이 너무 높아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의식들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유보트 승조원들이 연합군 상대편, 즉 소나 시스템을 운용하고 폭로의 공격을 지휘했던 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압수된 서신과 전후 인터뷰에서는 묘한 존경심과 함께 분노가 드러납니다. 독일 잠수함 승조원들은 연합군 대잠수함 부대의 기술적 숙련도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적이 과학적, 산업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기술적 돌파구를 달성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존경심은 기술이 싸움을 불공평하게 만들었다는 씁쓸한 불공평함, 즉 무언의 믿음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독일 군사 문화에는 산업적 대량 생산보다 개인의 기술과 용기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면이 있었고 기술을 인간의 탁월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키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잠수함을 종이 위에서만 봤을 뿐 실제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연합군 소나 운용병들이 전자장비와 음파로 베테랑 유보트 함장들을 추적하고 격침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이러한 문화적 감수성을 거슬렀습니다. 기술이 경험을 이기고 양이 질을 압도하는 마치 자연의 질서가 뒤집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충돌은 볼프강 엘리트 해군 대위의 경력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그는 전쟁 중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우보트 함장 중 한 명이자 독일 최고 무공 훈장인 기사철 십자 훈장, 검 고겹 다이아몬드장을 최연소로 수운한 인물이었습니다. 엘리트 대위는 15번의 초계 임무를 수행하며 생존했고 22만 톤 이상의 연합군 선박을 격침시키며 잠수함 부대 내에서 신화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해군 기록 보관소에 보존된 드니츠 제독에게 보낸 비밀 보고서에서 루이트는 연합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보트의 효율성에 대한 비관론을 표명했습니다. 1943년 10월 잠수함 훈련학교의 지휘를 맡은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승조원들의 용기와 기술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용기만으로는 물리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적은 거의 확실에 가까운 신뢰도로 우리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회피 기동을 꿰뚫어 추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보지도 못하는 거리에서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백한 기술적 우위를 가진 적을 상대로 시대에 뒤떨어진 도구로 싸우라고 우리 대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조직적인 학살입니다. 만약 우리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유보트 작전을 계속하는 것이 전략적 이득 없이 용감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 이상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루이트의 평가는 정확했지만 의지가 물질적 불리함을 극복한다는 나치 이데올로기 내에서는 이단적인 것이었습니다. 독일 선전기구는 연합군의 기술적 우위가 독일군 전체의 한 부대를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인정은 아리아인 우월주의와 독일 천재성이 민주주의적 유물론을 상대로 필연적으로 승리한다는 서사와 모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보트 부대는 자살 행위가 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포기할 수 없는 전략 교리를 위해 계속해서 출항했고 계속해서 죽어갔습니다. 배들은 출항했고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으며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독일이 연합군의 산업 및 과학 역량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새로운 승조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따라서 우보트 승조원들의 절망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으러 보내진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죽음이 군사적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자신들끼리 속삭이며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손에 의해 추격당하는 감각적 경험은 생존자들에게 영구적인 심리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적과 자신에게 발사되는 무기를 최소한 볼 수 있었던 수면 전투와 달리 소나를 장착한 호위함에 맞서는 잠수함전은 보이지 않는 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선체를 통해 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속을 통해 전달되는 멀리 떨어진 폭로의 망치질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승조원들은 소나가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정확성으로 자신들의 죽음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보이지 않고 피할 수 없으며 비인간적인 이런 종류의 위협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정신이 붕괴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교한 미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초계 임무 전 면도를 거부하고 행운의 부적을 지니고 다니며 어린 시절 이후 믿지 않았던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이성적인 마음은 소나가 기술, 즉 물리와 전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원시적인 뇌는 마치 바다 자체가 적대적이고 지각을 가진 존재가 된 것처럼 초자연적인 것으로 경험했습니다. 유사합 41호의 견시장교였던 하인리히 슈만 해군 중위는 1944년 6월 18일 그의 배가 영국 호위함에 의해 격침되었을 때 유일한 생존자 14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신문관들에게 전후 증언에서 마지막 순간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11시간 동안 추격당했습니다. 함장은 240m까지 급강하하고 급격한 항로 변경을 하고
모든 비필수 시스템을 차단하여 무소음 운항을 준비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핑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령처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결국 승조원들은 우리가 살아남으리라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대원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가족들에게 작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무전병은 폴란드어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의 모국어가 다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선체가 마침내 파열되고 물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거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기다림은 끝났고 핑 소리도 멈췄습니다. 저는 공포에서 익사 그리고 의식 불명 상태로 아마 30초 만에 접어들었습니다. 영국 함선에서 깨어났을 때 제 첫 생각은 그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아도 된다는 감사함이었습니다. 소나의 상징적 울림은 전술적 기능을 넘어 전쟁에 대한 더 넓은 진실을 대표했습니다. 즉, 민주주의는 비효율성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파시즘이 감히 비할 수 없는 산업적, 과학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3제국은 의지력, 인종적 우월성, 군사적 탁월함이 물질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보트 부대는 이 철학을 구현했습니다. 우수한 훈련과 투지로 기술적으로 정교한 무기를 운용하는 전개 지원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 소나는 이 논리의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적절한 기술이 아니라 지배적인 기술을 만들어냈으며 인종적 초인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평범한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만들었습니다. 우보트를 추적했던 소나 운용병들은 게르만 전사들이 아니라 종종 오하이오와 요크셔 출신의 10대들이었고 몇 달 만에 훈련을 받고 수년간 훈련받은 베테랑 독일 잠수함 승조원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산업적 대량 생산과 과학 연구를 통해 달성된 이러한 기술적 평등은 파시즘의 타고난 우월성 주장에 대한 민주주의의 답변이었습니다. 드니츠 제독 자신도 1943년 9월 히틀러에게 보낸 비밀각서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나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표현했지만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은 과학 연구의 체계적인 적용과 무한한 산업 자원을 통해 대잠수함전에서 기술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우리의 손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승조원들의 용기와 기술은 여전히 탁월하지만 이러한 자질만으로는 탐지 및 공격에서 적의 기술적 우위를 상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잠수함 설계와 역탐지 기술에 즉각적이고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보트가 전쟁 노력에 기여하는 전략적 역할은 적이 호위 임무의 자원을 할당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국한될 것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드니츠의 전후 증언에 따르면 히틀러의 반응은 손실과 관계없이 유보트 작전을 계속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대서양에서 잠수함 부대를 철수시키는 것은 독일인의 사기에 심리적으로 치명적일 것이며 기술적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초계 임무는 계속되었고 죽음도 계속되었으며 생존자들에게는 심리적 외상이 축적되었습니다. 한두 번의 초계 임무를 수행한 후 훈련이나 해안 근무로 전환된 사람들은 나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인식될 증상, 즉 익사하는 악몽, 밀폐된 공간 공포증, 갑작스러운 소리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1943년 당시에는 전투 외상을 이해하기 위한 정신의학적 틀이 없었습니다. 특히 금욕주의를 중시하고 심리적 상해를 나약함으로 치부하는 군사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붕괴된 사람들은 때때로 비겁함이나 꾀병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작전 수행 능력을 유지한 사람들은 종종 술이나 감정적 마비, 죽음이 불가피하고 저항은 무의미하다는 일종의 운명론적 수용을 통해 버텨냈습니다. 이러한 대처 전략의 심리적 대가는 전쟁이 끝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완전히 집계될 수 있었습니다. 유보트 부대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전투 스트레스의 장기적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유보트 승조원들이 연합군의 기술적 우위 정도를 알기 전에 승리가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특히 비통합니다. 훈련 중 그들은 유보트가 영국 보급선을 목졸라 봉쇄하고 교체되는 것보다 더 빨리 상선들을 격침시키며 경제적 굶주림을 통해 영국이 평화를 요청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전쟁 초기 몇 년 동안 유보트들은 이 목표에 불편할 정도로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유리한 교환 비율을 유지하는 것, 즉 독일이 잃는 잠수함보다 훨씬 더 많은 배를 격침시키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소나와 다른 기술들이 그 비율을 변화시키자마자 전략은 붕괴되었습니다. 1943년 중반까지 독일은 평균적으로 상선 한두 척을 격침시키기 위해 잠수함 한 척과 그 승조원 전체를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 계산은 잔인하고 명백했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손실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빨리 잠수함을 건조하거나 승조원들을 훈련시킬 수 없었습니다. 반면 연합군 조선소들은 독일의 격침 능력을 압도하는 속도로 리버티 선박을 진수하고 있었습니다. 유보트 승조원들은 독일 최고 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훨씬 전부터 이러한 계산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계 임무에서 돌아오지 못한 배들의 수를 셀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젊어지고 6개월 대신 6주 동안 훈련받고 최소한의 경험으로 전투에 투입되는 새로운 승조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받는 명령에서 절박함을 감지할 수 있었고 반항적인 몸짓 외에는 전술적 의미가 없는 임무들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선체를 통해 적이 기술적 우위를 달성했음을 의미하는 핑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일종의 실존적 절망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패배한 대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희생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탈영은 불가능하고 거부는 처형을 의미했기에 계속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사람들의 절망이었습니다. 생나제르에 주둔하던 제6유보트 전대장 한스 루돌프 로에징 해군 대령은 1945년 5월 연합군이 기지를 점령했을 때 압수된 개인 일기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말과 1984년 초에 그의 일기 내용은 사기 붕괴에 대한 지휘관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1943년 11월 3일 오늘 아침 U-536호가 심한 손상을 입은 채 돌아왔다. 6명 사망, 9명 부상. 함장의 보고서에는 캐나다 코르벳함들이 정체불명의 탐지 장비를 사용하여 18시간 동안 끊임없이 추적했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적은 모든 회피 시도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유지했다. 오직 운과 늦게 찾아온 안개만이 탈출을 허용했다. 함장은 32살이지만 60살처럼 보인다. 11월 19일 이번 달에 3척의 잠수함이 출항했다. 한 척도 돌아오지 못했다. 2척에 대한 예비 손실 보고를 받았지만 3번째 잠수함은 단순히 실종되었으며 아마도 대서양 한가운데서 생존자 없이 침몰했을 것이다. 교체 승무원들이 매일 도착한다. 그들은 어린애들이다. 어제 도착한 승무원 중에는 불과 6주 전까지 훈련을 받던 엔지니어 장교도 있었다. 6주. 우리는 한 병사가 전투 순찰에 투입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2년의 훈련을 요구했었다. 이제 우리는 6주 훈련만 시켜 내보내며 경험을 통해 배우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배울 시간조차 없다. 대부분은 첫 순찰에서 죽는다. 12월 7일 나는 드웨니츠 제독에게 새로운 잠수함 설계가 가동될 때까지 대서양 작전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타입 7의 잠수함은 현대 대잠수함 전력에 맞서기에는 죽음의 덫이다. 우리는 전략적 목적도 없이 낡은 장비로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드웨니츠는 이 권고를 거부했다. 작전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소년들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고 있다는 허구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을 죽음으로 계속 내몰아야 한다. 새로운 잠수함 설계에 대한 언급은 혁신을 통해 기술적 동등성을 되찾으려는 독일 해군의 시도를 반영합니다.
1944년까지 독일 공학자들은 유선형 선체, 엄청난 배터리 용량, 그리고 음파 탐지 공격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중 속도를 갖춘 혁명적인 설계의 Type XX1 및 Type XA8A 잠수함을 개발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진정한 기술적 도약을 의미했으며 전쟁 초기에 더 많은 수가 배치되었더라면 대서양 전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Type XXY 프로그램은 연합군의 생산시설 폭격과 독일의 고갈된 산업 자원, 그리고 단순히 너무 늦게 등장했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독일이 항복하기 전까지 전투 순찰을 완료한 타이프 XXY 잠수함은 단 2척뿐이었고 둘 다 중요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전 유보트 유형의 승무원들은 이 새로운 설계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그 잠수함을 운용할 만큼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또 다른 절망감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적 해결책이 존재하지만 자신들을 구할 만큼 제때에 도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결국 종말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극적인 전투가 아니라 단순한 피로와 누적된 손실의 압도적인 무게로 찾아왔습니다. 1945년 초까지 대서양의 유보트 순찰은 전략적 가치라는 명분조차 없는 자살 임무가 되었습니다. 명령이 요구했기 때문에 항복은 비겁함으로 인한 처형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에 나치 정권은 패배가 수학적으로 확실한 상황에서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수함들은 출항했습니다.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출항한 잠수함들 중 거의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죽으러 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작별 편지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탈영했지만 탈영은 붙잡히면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무감각한 체념 속에 항해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두려움과 상실감으로 감정적 역량이 소진된 것이었습니다. 1943년부터 그들을 괴롭혔던 빙소리는 이제 어디에나 존재하며 파도처럼 흔했고 비가시성이 신화에 불과하며 바다가 잠수함 사냥에 최적화된 산류계장이 되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소리였습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했을 때 생존한 유보트 함장들은 부상하여 항복의 검은 깃발을 개양하고 지정된 연합군 항구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음파 탐지기에 쫓겨 살았던 이들에게 이 마지막 항해, 수면으로 부상하여 무방비 상태로 천천히 억류 장소로 향하는 는 안도감과 굴욕감의 기묘한 조합이었습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았습니다. 핑소리도 멈췄습니다. 그러나 항복 자체는 그들이 견뎌온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수만 명의 사망한 잠수함 승무원들이 패배한 대의를 위해 죽었고 그들의 기술적 자신감은 잘못된 오만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항복 후 일본 원자력 연구를 위한 산화 우라늄을 싣고 일본으로 향하려던 U-234호는 중간에 납포되었습니다. 함장인 요한 하인리히 펠러 해군 대위는 미군 신문관들에게 왜 잠수함을 자침시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간단히 답했습니다. 침몰하는 것에 지쳤고 숨는 것에 지쳤고 두려움에 지쳤습니다. 당신들의 소나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된 순간 전쟁은 이미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는 단지 시간 벌기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에필로그는 사상자 통계와 생존자들의 심리적 증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유보트 승무원들, 복무했던 4만 명 중 약 1만 명 중 상당수는 영구적인 심리적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전후 잠수함 참전 용사들에 대한 연구는 현재 PTSD로 진단될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에 빠지거나 밀폐된 공간에 갇히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죽음을 의미했던 그 금속성 핑소리, 즉 소나소리는 전쟁이 끝난 수십 년 후에도 때때로 플래시백 반응을 유발했습니다. 함부르크의 한 잠수함 참전 용사는 1962년 인터뷰에서 지하철을 탈 수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터널 벽에 부딪히는 기차 바퀴 소리의 메아리가 잠수함 선체를 통해 울려 퍼지던 소나핑 소리를 너무나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브레멘에 살던 또 다른 참전 용사는 물에 잠기는 것이 공황 발작을 유발했기 때문에 평생 바다 수영을 피했습니다. 물리적 위험이 사라진 후에도 그들이 물리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술에 쫓겼던 심리적 대가는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음파 탐지 기술과 그것이 독일 유보트 승무원들에게 미친 영향의 더 깊은 유산은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넘어 기술 전쟁과 인간 심리에 대한 더 넓은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이 잠수함 승무원들이 겪었던 절망은 단순히 죽음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쟁의 병사들은 죽음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문적 정체성과 전술 교리가 갑작스럽고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숨겨주는 매체에서 은밀한 포식자로 활동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 은폐가 물리와 공학에 의해 벗겨졌을 때 그들의 모든 작전 체계는 붕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늑대가 아니라 투명한 매체 속에 느리게 움직이는 표적임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그들의 전술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회복력까지 파괴했습니다. 1943년 이후 유보트 부대의 사기 및 효율성 붕괴는 물질적인 것만큼이나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진부화가 어떤 전장 패배 못지않게 군인의 정신을 철저히 꺾을 수 있다는 사례 연구입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상징적인 물건, 즉 바다 소리를 듣던 젊은 연합군 음파 탐지기, 운용병들이 착용한 소나 헤드폰은 20세기 기술 전쟁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방법론, 산업 생산 능력, 그리고 체계적인 혁신이 용기, 경험, 개별 기술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적 미덕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음파 탐지기 운용병들은 어떤 전통적인 의미에서도 우월한 전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협력적인 과학 연구를 통해 개발되고 산업 민주주의 국가들에 의해 대량 생산된 장비를 조작하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비는 훨씬 더 많은 훈련과 경험을 가진 베테랑 잠수함 승무원들에게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파시스트 신화에 대한 민주주의의 답변이었습니다. 인종적 우월성이나 전사 문화가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과 산업 생산을 군사 문제에 끈질기고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수함의 비좁은 통제실에서 폭로해가 선체를 뚫고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직전의 순간 독일 잠수함 승무원들은 그들의 이념이 부정했던 진실에 직면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용기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기술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추적했던 연합군은 초인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민주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비정상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로 무장했습니다. 그 도구들은 개방적인 과학 연구, 산업적 대량 생산, 그리고 사회 전반의 다양한 재능을 동원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연합군이 가졌고 파시즘이 결여했던 자유였습니다. 즉, 가정을 의심하고 이념적 제약 없이 혁신하며 인종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인재를 활용하고 인종 이론이나 권위주의적 비효율성으로 인한 제한 없이 산업 생산 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유보트 승무원들은 바닷물을 통해 전파되는 음파, 즉 선체를 뚫고 들어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던 핑 소리를 통해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각 핑 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의 비가시성은 사라졌고 당신의 우위는 상실되었으며 당신의 이념은 현대전의 현실에 대비시키지 못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심리적 충격은 너무나 절대적이었기에 파괴적이었습니다.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전술 교리도 기술적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용기도 아리안 전사들이 왜 우월한 기술을 사용하는 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적당하고 죽임을 당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이념도 없었습니다. 유보트 승무원들은 나치 프로젝트 전체의 파산, 즉 그 인종이론, 민주주의에 대한 경멸, 물질적 현실보다 의지를 우선시하는 신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1943년 7월 U-190호 침몰에서 살아남아 전쟁의 남은 기간을 캐나다 포로로 보낸 베르너 히르슈만 해군, 소위는 1946년
누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깨달음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엘리트이며 우리의 훈련과 결단력이 어떤 적보다도 우월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총통이 게르마닌의 의지가 어떤 물질적 불리함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과 영국인들은 우월한 의지로 우리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월한 과학으로 우리를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우리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유리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의 마지막 몇 주 동안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이념은 기술에 대한 갑옷이 될 수 없으며 용기는 낡은 장비를 보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감했지만 중요했던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은 히로슈만의 평가를 뒷받침합니다. 대서양 전투에서 연합군의 승리는 근본적으로 전술적 우수성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개발의 승리였습니다. 독일 유보트 부대는 전쟁 초기 상대방보다 더 나은 잠수함, 더 나은 어뢰, 그리고 더 나은 전술 교리를 가지고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점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초기 몇 년 동안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연합군, 특히 영국과 미국이 과학 및 산업 자원을 동원하여 독일의 우위를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새로운 연합군의 우위를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소나는 잠수함전의 핵심, 즉 숨겨진 채로 남아있을 수 있는 능력에 일격을 가했기 때문에 가장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레이더, 장거리 항공기, 암호 해독, 개선된 폭로해, 고슴도치, 해적 같은 선미 발사무기, 그리고 대서양 중부 공백지대에서 공중 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호위 항공모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독일군이 전술적 우수성과 개인의 영웅주의를 강조했던 것과는 다른 전쟁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연합군은 본질적으로 대잠전 두이첸젠 길을 산업화하여 독일군의 개별적인 전술적 기술이 점차 무의미해지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좋은 장비와 적절한 교리를 갖춘 평범한 연합군 호위함, 함장도 손에 탐지될 수 있는 잠수함을 지휘하는 뛰어난 유보트 사령관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개인의 자질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독일군이 너무 늦게 끔찍한 대가를 치르며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유보트 승조원들에게는 이것이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들의 모든 훈련, 모든 경험, 모든 용기가 6개월 전 해군에 입대한 19세 소나병이 착용한 헤드폰보다 못하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한 절망감은 1941년과 1942년 여러 차례 성공적인 초계 임무를 수행한 U-123의 함장으로 전쟁에서 살아남은 라인하르트 하르데겐 대위의 일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잠수함 학교 교관으로 재직 중이던 1943년 12월의 일기 내용은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는 젊은 장교들에게 나를 살려준 전술을 가르칩니다. 무음항해, 급강하, 급격한 항로 변경, 음파를 혼란시키기 위한 수온층 활용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나는 이 전술들이 적의 개선된 탐지 장비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들을 살릴 수 없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여러 차례 초계 임무에서 살아남아 많은 톤수를 격침시켰기 때문에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내가 적들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찾을 수 없었던 다른 전쟁에서 싸웠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싸울 전쟁은 다릅니다. 그들의 전쟁에서는 적이 항상 당신을 찾을 수 있고 항상 추적할 수 있으며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한다면 항상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구식이지만 진실을 인정하면 출항하기도 전에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기에 여전히 유효한 척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죽은 기술을 가르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 필요한 기만에 대해 나 자신을 증오합니다. 하르데겐 대위가 묘사하는 조직적인 부정은
작전 유효성의 어떤 명목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지만 이는 또한 전쟁 마지막 2년 동안 유보트 손실이 재앙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새로운 승조원들은 적절한 전술과 기술이 자신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며 전투에 나섰지만 치명적인 경험을 통해 옛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구식 교리와 구식 장비로 싸우게 하면서도 합리적인 생존 가능성이 있는 척했던 이러한 배신은 아마도 유보트 전쟁 마지막 단계의 가장 잔인한 측면이었을 것입니다. 첫 초계 임무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기지로 돌아와 자신들이 거짓말을 들었다는 것, 훈련이 부족했다는 것, 장비가 불충분했다는 것, 그리고 다음 초계 임무에서 아마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잠수함 경납고의 어떤 선전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숙명론과 절망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물리적인 표출은 잠수함 기지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1943년 말과 1944년 로리앙과 생나제르의 사진들은 지치고 조숙하게 나이 들어 보이는 승조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대 남성들의 머리는 희끗하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그리고 임박한 죽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으로 얼굴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출항 의식은 점점 더 침울해졌습니다. 전쟁 초반에는 유보트들이 영광과 승리를 강조하는 군악과 의식 속에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1944년이 되자 출항은 최소한의 의식과 함께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관련된 모든 이들이 이것이 승리라기보다는 장례식에 가까울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들은 새벽이나 황혼의 경납고에서 조용히 빠져나가 대서양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런 통신도 없었습니다. 탐지를 피하기 위해 무전 침묵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으면 잠수함은 손상되고 병력도 줄어든 채 돌아왔습니다. 더 자주 잠수함은 단순히 돌아오지 않았고 일정 기간의 침묵 후 실종되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잠수함을 사냥했던 연합군 해군 병사들과 공군 조종사들은 적에 대해 복합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일 잠수함 승조원들이 그들의 영역에서 전술적 대가였던 초기에는 유보트 승조원들의 용기와 기술에 대한 전문가적인 존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3년이 되자 기술적 균형이 너무나 결정적으로 바뀌어 유보트 사냥이 어떤 경우에는 거의 일상이 되었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소나병들은 잠수함이 회피 기동을 하는 동안 추적하는 경험을 묘사했습니다. 모든 선회와 잠수 깊이 변화를 따라가며 2년 전에는 불가능했을 확신을 가지고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교한 장비로 위험한 적을 물리치는 기술적 숙련도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이들은 구식 잠수함에 갇혀 자국의 산업 및 과학적 역량이 연합군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잠수함 승조원들에 대한 연민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소나 유도 공격으로 여러 유보트를 격침시킨 영국 호위함 함장 도널드 맥킨타이어는 전후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살상 행위에서 만족감은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 적 잠수함을 사냥하고 파괴할 수 있는 효율성에서는 냉혹한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1941년에는 유보트를 찾는 것이 주로 운에 맡겨졌습니다. 1943년이 되자 그것은 체계적인 절차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나병들은 어떤 회피 기동 중에도 접촉을 유지할 수 있었고 놀라운 정확도로 깊이와 방위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유보트들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실수를 저지르면 여전히 우리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위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연히 잠수함을 탐지하기를 바라던 맹목적인 호송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냥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를 가진 사냥꾼이었습니다. 나는 때때로 그 강철관에 갇혀 우리의 소나 핑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이 죽을 것임을 알고 있는 독일 승조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쟁을 시작했고 수천 명의 우리 상선 선원들을 죽였으며 우리가 허용한다면
계속해서 죽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적 우위를 사용하여 자비 없이 그들을 사냥했습니다. 이러한 자비의 부재는 군사적 필요이자 톤수 전쟁의 잔혹성에 대한 도덕적 대응이었습니다. 독일 유보트들은 경고 없이 상선들을 침몰시켜 북대서양의 얼어붙은 바다에 생존자들을 구명보트에 남겨죽게 했습니다. 1942년 라코니아호 사건, 즉 U-156이 어로의 공격을 받은 수송선의 생존자들을 구하려다가 연합군 항공기의 공격을 받은 사건은 잠수함 전쟁에서 기사도라는 명목을 종식시켰습니다. 양측은 대서양 전투가 영국이 계속 싸울 수 있을지, 유럽 침공을 위한 연합군이 보급될 수 있을지, 독일이 경제적으로 교살당할지, 아니면 먼저 적들을 교살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체계적인 무자비함으로 싸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합군의 손안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생존의 무기였고, 전략적 균형을 독일 잠수함에 유리한 것에서 연합군 호위 부대에 유리한 것으로 변화시킨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1942년 유보트들은 약 1160척의 연합군 함선을 침몰시켜 총 630만 톤의 손실을 입혔고, 연합군은 87척의 유보트를 격침시켰습니다. 교환 비율은 독일에게 유리했습니다. 잠수함 한 척의 손실은 적 선박 7만 톤 이상을 침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943년이 되자 소나와 다른 기술들이 연합군 호위 부대에 널리 보급되면서 비율이 역전되었습니다. 유보트들은 약 557척의 함선을 침몰시켜 총 320만 톤의 손실을 입혔고, 연합군은 284척의 유보트를 격침시켰습니다. 이제 잠수함 한 척당 침몰시킨 톤수는 약 1만 3천 톤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연합군의 조선 능력이 유보트가 침몰시킬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함선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지 불가능한 비율이었습니다. 1944년이 되자 이 비율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유보트들은 이보구 5척의 함선 140만 톤을 침몰시키는 동안 241척의 잠수함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침몰시킨 함선보다 더 많은 잠수함을 잃고 있었으니 어떤 지속 가능한 군사작전에서도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독일 잠수함 승조원들은 이 수치들을 볼 수 있었고, 자신들의 생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었으며, 자신들이 패배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군사 규율과 나치 이데올로기가 다른 대안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했습니다. 탈영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명령 거부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항해했습니다. 초계 임무를 거듭하며 적들이 자신들을 발견했음을 알리는 핑 소리를 기다렸고, 선체를 뚫을 폭로해를 기다렸으며, 얼어붙은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심해의 압력으로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낸 심리 상태는 평범한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죽음, 죽음을 기다리는 것에 전적으로 정의된 존재,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다 자체가 유보트 파괴에 공모하게 된 방식에는 끔찍한 비극성이 담겨 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이 자신들의 동맹이자 은폐수단이라고 생각했던 물은 소리를 전달하는 완벽한 매개체로 밝혀졌습니다. 소나 핑 소리는 물속을 최소한의 감소회로 이동하며 잠수함 선체에 부딪혀 연합군 장비가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는 명확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잠수함들이 안전을 위해 도피했던 심해는 함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으로 선체가 더 삐걱거렸고, 이는 연합군 소나가 탐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음향 신호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숨으려 했던 수온층은 구형 소나 시스템에만 유용했으며, 개선된 연합군 장비는 이 층들을 뚫거나 잠수함이 통과할 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이 한때 은폐를 위해 이용했던 물의 모든 특성, 즉 밀도, 압력 구배, 온도 변화는 대신 탐지 수단이 되었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배신한 것입니다. 아니, 연합군 과학자들이 독일 잠수함 승조원들이 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바다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우-563에서 복무한 후 훈련 장교로 일하며 전쟁에서 살아남은 클라우스 바르그스텐 중위는 1967년 인터뷰에서 이러한 배신을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이해했고 우리의 기술과 훈련을 통해 바다를 정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적들이 우리보다 덜 정교했을 때 통했던 몇 가지 요령만 배웠을 뿐입니다. 연합군이 바다를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나를 개발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매체에서 노는 아마추어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립적인 존재, 물리학에 지배되는 물리적 매체였고 그 물리학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그것을 더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향을 감옥으로, 우리의 은신처를 함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킨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단순히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바다에 대해, 우리의 우월성에 대해, 전쟁 자체에 대해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이 거짓이었다는 이러한 실존적인 잘못된 인식, 이 발견은 전투 자체의 트라우마를 넘어서는 심리적 손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투 트라우마는 죽음과 폭력에 노출되는 것에서 비롯되지만 세상이 이치에 맞고 용기와 기술이 중요하며 자기 편이 이길 수도 있다는 틀을 전제로 합니다. 1943년 이후의 유보트 승조원들은 이러한 틀 없이 싸웠습니다. 그들은 손에 대항하는 용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적 노후화를 상쇄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이 대서양 전투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안은 상상할 수 없었고 군사 규율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계속 싸웠습니다. 희망 없는 계속된 행동, 믿음 없는 규율, 의미 없는 전투라는 이러한 조합은 일부 생존자들이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 무덤 너머에서 삶의 움직임을 수행하는 유령과 같다고 비유한 심리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연합군 수중 금파 탐지기 소나리오의 상징적 중요성은 단순히 전술적 기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기술 혁신이 전사 문화를 이기고 과학적 방법이 이념적 확신을 극복했으며 민주주의의 복잡하고 협력적이며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파시즘의 개인 영웅주의와 인종적 운명 숭배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을 의미합니다. 헤드폰을 착용하고 교란 기동을 하는 유보트를 추적하던 오하이오 출신의 19살 수중 금파 탐지기 운용병이 바로 이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협력하여 만들고 전시 생산을 위해 국가 경제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산업 시스템이 생산한 비범한 도구들로 무장한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유보트 함장이 상징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힘을 나타냈습니다. 즉,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라 체계적인 혁신과 집단적 노력의 힘을 말입니다. 독일 잠수함 승무원들에게 이 차이를 인지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념적 틀 전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나치 선전은 아리아인의 인종적 우월성과 전사 정신이 어떠한 물질적 불리함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보트 부대는 정교한 기계를 탄 전개 자원병들이 은밀함과 용기로 공격하는 이 신념의 구현체였습니다. 그러나 연합군 수준 금파 탐지기는 이 이념의 공허함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인종적 다양성과 협력 문화를 가진 열등한 민주사회가 겉보기에 우월한 파시스트 국가보다 더 혁신하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나치 이념에 자신들의 삶과 정체성을 걸었던 이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무기나 전술이 독일의 우위를 되찾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거짓을 위해 죽어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 숙명론이나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궁극적인 아이러니는 유보트 부대를 물리친 기술 혁신들, 즉 수준 금파 탐지기, 레이더,
암호 해독, 장거리 항공기 등이 파시스트 이념이 경멸했던 국제적 협력과 개방적인 과학 연구 방식을 통해 주로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영국 과학자들은 미국 엔지니어들과 협력했습니다. 폴란드 암호 해독가들은 영국 정보기관과 그들의 통찰력을 공유했습니다. 캐나다 호송선 승무원들은 미국 구축함 편대가 채택한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국가 및 기관의 경계를 넘어 아이디어와 혁신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이러한 협력적 접근 방식은 군의 여러 부서가 정보 공유를 거부하고 인종 이념이 누가 과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한했던 독일의 계층적이고 보안 집착적인 시스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유보트 승무원들이 죽은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국가 이념이 민주주의 국가들만큼 효과적으로 과학 인재를 동원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일 유보트 승무원들이 연합군 수준 금파 탐지기 기술을 발견하고 왜 절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전술적 역사가 아니라 현대전에서 기술, 이념, 그리고 인간 심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찰입니다.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사냥꾼인 줄 알았지만 보이는 먹잇감이었음을 깨닫게 된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술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전문 전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이념이 현실에 대비시켜주지 못했음을 깨달은 이념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기와 기술이 과학적 방법과 산업적 역량의 역부족이었고 개인의 탁월함이 체계적인 혁신에 압도당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잠수함 선체를 맴돌던 그 핑 소리는 단순한 탐지 신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래가 과거에 자신을 알리는 소리이자 산업민주주의가 파시스트 신화에 대한 우월성을 증명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두운 대서양 깊은 곳, 강철관 속에서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던 이들에게 그것은 자신들의 필멸성과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의 필멸성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용기는 그들의 훈련과 이념이 그들에게 풍부하게 주었던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용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쓸모없는 이념을 위해 쓸모없는 도구로 싸우도록 보내줬음을, 그리고 자신들을 숨겨주기로 되어 있던 바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파괴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면서 죽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이 지식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기술 발전의 잘못된 편에 서서 잘못된 대의를 위해 잘못된 도구로 싸웠다는 깨달음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사실과 화해했지만 다른 이들은 결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선체를 뚫고 들려오던 수준 금파 탐지기의 핑 소리를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쫓기는 절망감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바다가 무덤이 된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훈장이나 표창보다도 그 기억이 바로 유보트 서비스가 그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즉, 너무나도 완전한 기술적 패배와 너무나도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남은 평생을 규정한 그 기억 말입니다. 역사의 기록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즉, 혁신이 궁극적으로 전통을 이기고 협력이 궁극적으로 계층을 이기며 개방적인 탐구가 궁극적으로 이념적 제약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우월한 전사 정신이나 인종적 숙명을 통해 대서양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월한 과학, 산업 역량, 군사 문제에 대한 인간 지능의 체계적인 적용, 그리고 이념적 제약 없이 혁신하고 적응하려는 의지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유보트 승무원들은 이 교훈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기술적 진부화와 군사적 패배라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수십 년을 넘어 울려 퍼지는 그들의 절망은 우리에게 현대전에서든 현대 문명에서든 미래는 변화와 협력, 그리고 기술 발전을 이끄는 끊임없는 질문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며 타고난 우월성과 불변의 전통이라는 신화에 매달리는 자들의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핑 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그때는 죽음을 의미했고 지금은 기억을 의미하는 소리 말입니다. 끔찍한 대의를 위해 싸운 용감한 이들의 기억,
전쟁의 근본적인 본질을 재편한 기술의 기억, 그리고 이념이 현실과 충돌하여 물리 및 공학의 엄연한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난 기억입니다. 그것은 신화와 방법, 인종적 환상과 과학적 현실, 권위주의적 확신과 민주적 혁신 사이의 대결에서 그 결과는 결코 의심할 여지가 없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소리입니다. 유보트 승무원들은 대서양 밑바닥의 강철 튜브 안에 갇힌 채 적들이 자신들을 찾아냈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핑 소리를 들으며 이 진실을 배우는 불운을 겪었을 뿐입니다.